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일일과정 6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주택 정책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63페이지예요. 네, 163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정책이다 하는데,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데, 먼저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질적 주택 문제다. 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때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주택 문제를 흔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소득의 문제예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비롯된 문제를 우리가 질적 주택 문제다. 그래서 질적 주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흔히 경제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요. 좀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튼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또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 있더라.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제 가장 이분이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 구분할 수도 있죠. 먼저 뭘 해결하자 했어요? 양적 주택 문제, 이걸 먼저 해결했죠.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우리 주택 정책 목표도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여튼 정책 목표로 달성하는 게 쉬운 만 또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참여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대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등 여러 이유로 해서 이것은 주택 정책을 달성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주택 정책의 목표 1 달성도 쉬운 만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주택 정책의 목표 1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정책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라는데, 이 중에 대표되는 정책 수단 우리 들어본다면 먼저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다음은 분양주택 정책이다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겠죠. 대표로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 들어볼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이 임대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 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다. 그래서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표되는 임대주택 정책 수단에는 세 가지다.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주택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있겠지요. 대표로 우리가 이제 분양가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흔히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드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다. 들어보셨죠? 이와 같은 분양가 규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했다는 이야기. 분양가 뭐 자율화 정책 뭐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우리는 이제 주택 정책의 수단이다. 이 부분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임대 주택 정책이고 또 하나는 분양 주택 정책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건 바로 어떤 이제 임대 주택 정책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 이만 잘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분양주택 정책이다. 이분들은 어쩌면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이만 이해 잘 되면 분양주택 정책은 저희들이 7, 8달쯤 돼서 딱 문제 한 3문제 풀어보면 끝이에요. 끝. 그런 정도다 생각하시고, 임대주택정책 위원회에서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임대주택정책 2부를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163페이지 보시면 9번 챕터 임대주택정책이다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챕터 임대주택정책 옆에다가 별표 7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7개 넣으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자, 이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는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었던 임대료 규정책, 자, 이걸 이해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현재 어떤 재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요성은 이처럼 우하하는 모습이고요. 공성은 우상하는 모습이다. 그럼 수요성과 공성이 교차한 점, 맞는 점, 이 점에 있을 때 균형을 이루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겠네요. 여기가 균형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해봅시다. 균형 가격 P스타가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균형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이 균형 가격이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부가 부담했을 때는 시장 형성은 균형 가격 1,000원 이게 어때?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격을 낮춰줄 목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을 때는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까요?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될까요? 최고 가격입니다.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즉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 최고 가격 즉 상한을 설정해 놓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가격 상한 설정인데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상승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낮게 우리가 설정을 해봅시다. 먼저 800원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800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800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 상한은 얼마 됩니까? 800이 된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받으라 그 이야기. 이 범위 내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못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자들은 500이라는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80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1000이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200이란 가격도 어때?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요. 1500 역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1000 이걸 받아야 어때? 정상인이 있는 겁니다. 1000 이걸 받아야 정상 이윤이 존재하게 되고 1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1000원보다 더 낮은 800원, 500원 이거 한다면 정상인도 어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자, 보세요. 이제 정상인을 얻을 수 있는 1000원 지금 이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 얼마입니까? 800원.
800원. 그럼 자, 800원을 받던 500원을 받던 정상률 어찌부터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짜주에서는 조금이라도 손을 적게 보려고 그러겠지요. 따라서 이 상황이면 모든 공짜는 얼마 받고 팔겠어요? 800원 받고 판다 할 수 있겠죠. 800원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0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죠. 1,000원 개입한 이유는 얼마 됩니까? 800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좀 가격을 가격을 낮춰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시장에서 내는 균형 가격은 1,000원이에요. 이보다 더 높게 1,200원의 최고의 상한을 설정한다. 가정합시다. 1,200원의 상한 설정했어요. 그럼 1,200원의 최고의 상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이 범위 내에서 받으라 그 이야기죠. 1,2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은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경우에는 1,5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1,200원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1,000원도 받을 수 있고 800원도 받을 수 있고 500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800원이나 500원은 받으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정상인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받으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공급자들은 이제 이 생각을 했죠. 1,200원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1,200원 받아서 초과 이윤을 얻을 것인가, 1,000원 받아서 정상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공급자들은요, 초과 이윤을 얻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정상 이윤만 얻날자도 얼마든지 공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상황이라면 이제 모든 공급자들은 자, 1,200원을 받을까요? 1,000원을 받을까요? 1,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00원. 쉽게 이정하세요. 언니는, 이쁜 언니는 지금 1,200원을 받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1,000원을 받고 팔고 있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제품인데 저는 누가 거래합니까? 1,000원과 거래했죠. 왜? 언니도 1,000원만 받아도 정상을 얻기 때문에 충분히 팔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니는 결국 1,200원 받아서 초과를 얻고자 하는데 팔려야 안 팔려? 안 팔린다냐 안 팔린다? 결국은 언니도 돼. 나도 정상 이익 만나면 얼마인지 팔 용의가 있기 때문에 1,000원에 팔겠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1,200원에 최고 가격을 즉 상한 설정하면 결국은 모두 다 얼마를 받게 됩니까? 1,000원을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1,000원을 받게 된다. 그럼 자, 이때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도 얼마입니까? 1,000원이었죠. 개입한 이후에도 얼마 됩니까? 1,000원이었죠. 결국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소비자,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했는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면 가격을 낮춰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더 높게 설정한다면 당연히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자 했을 때 뭘 설정합니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설정한다. 이때 상한을 설정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됩니까? 낮게 설정해야 됩니까?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요자, 즉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는 뭘 설정합니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규제 제도를 우리가 이제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가격 규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저 가격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관련된 분은 최고 가격 상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최고가격, 즉 상한제, 이 관련된 가장 대표로 많이 듣던 게 바로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다. 다음 임대료 상한제다.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임대주택시장에 적용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임대료 상한제가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분양주택시장에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시장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임대주택시장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자, 수요성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성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요공급 자, 교차는 즉 만나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균형 임료는 자, P스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 P스타가
적절하다라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P스타라는 이 시장 형성의 균형묘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임차인 이는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지요. 수요자. 그리고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요자, 즉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거든 냈냐. 그럼 이때는 뭘 설정해야 됩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 알 수 있겠죠?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다.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균형이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1 여기 이제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P1의 최고가격 상한 설정은 P1보다 더 높은 임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모든 임대인들은 임료를 얼마 받습니까? P1을 받겠죠? 우리 800에 최고 상한 설정했을 때는 모든 공급자들이 얼마 받았습니까? 800 받았죠? 똑같은 논리로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인 P스타보다도 더 낮은 P1의 최고가격 상한 설정하면 모든 임대인들은 얼마의 임료를 받습니까? P1의 임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임료가 얼마였어요? P스타.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 임료가 얼마 됩니까? P1이 된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임료를 낮춰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알 수 있겠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임료를 낮춰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자, 이 임대인의 입장에선 시장에서는 균형임료 P스타 이거를 받아야 정상이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낮은 임료를 받기 때문에 정상인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신규에 임대주택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신규 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주택도 이제 임대용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일 통해서 타 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신규에 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겠다. 기존 임대주택도 타 용도로 전환시켜버리겠다냐. 이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 입장에서는 어떤 이 기존 임대주택이 설령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는 할자도 개보수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굳이 돈 들여서 고쳐봐야 P1보다 더 높은 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고치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설정한다면 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는 겁니까? 저하되는 겁니까? 저하된다.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하된다. 그럼 이 상태를 살펴봤을 때 임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 임대료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P1의 임대를 지불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P1의 규제 임대료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1의 규제 임료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면 자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수요. 지난 시험에 바로 여기가 답이었어요. 지난 시험 어때? 초과 공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낮게 이처럼 최고 가격 상한 설정하면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초과 수요 현상 이 자체는 단기에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초과 수요 현상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즉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단기와 장기의 초과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초과수의 크기는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 언제 더 커질까요? 장기적으로 더 커지겠죠? 장기적으로는 임대통량이 더 줄어버리니까 결국 초과수 크기는 장기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임대택이 남아돈다는 뜻이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럼 결국 임대택의 부족 문제는 단기보다도 어때? 장기에 더욱더 어때? 심각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이 시험 P1의 규제 임료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일한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내가 다른 임대택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럼 현재는 임대택에서 나오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요. 안 하겠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 이자에서는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면서 주거 이동은 향상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분도 아주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처럼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주거 이동은 어떻습니까? 저하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자, 그럼 이제 신규 임차인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되겠지요. 자, 보세요. 이제 임대인은 임대주택에서 투자를 어때? 기피하고 있지. 다음 기존 임차인은 이주 기편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 것인가? 자 보세요. P1의 규제 임료에서 공급된 양은 이 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크기. 그럼 워낙 불리하니까 이 크기에 맞춰서 얼마까지 지불을 이용했느냐? 바로 수요 곡선과 이처럼 이 크기에 맞춰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어떻습니까? 임료 여기가 되겠네요. 이 점에서의 임료 P2 이걸 지불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워낙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P2란 임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잡으세요. 이처럼 신규 임차인이 분리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나 됩니까? P2죠. 아무리 불리해도 P2보다 더 높은 임료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최근 지불할 수 있는 임료가 P2가 되겠다. 자, 이는 시장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더 높죠? 정부가 규제하는 임료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P2라도 지불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정부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가 됩니까? P2가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다. 즉 임료가 이원화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우리 입만 보더라도 장기 때 임대택 부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택난 더욱더 심화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낮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로는 임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처방이 돼야 된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서만 또 다른 정책과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이다. 이런 정책과 병행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낮았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정책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임대차익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보다 낮게 우리가 최고의 상한을 설정했을 때 가장 이야기 드렸어요. 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대보다 더 높게 최고의 상한 설정해서 있던 당연히 어떻습니까?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오니까 시장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예요. 양호로 1번.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소개인데, 동그라 1번. 기억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우선, 자,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그리고 어때? 최고의 상한 설정하고 이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자, 2번.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임대를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임대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종의 최고 가격 제도를 말한다. 두 가지 조사하셔야 됩니다.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설정합니까?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되겠죠? 낮게. 두 가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뒷부분 봅시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 일정 범위 내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 일종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규제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인데 이는 바로 뭡니까? 최고 가격제다. 할 수 있겠죠?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 3번 효과 봅시다. 기억반입니다.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 높을 경우,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균형 임대보다 더 높게 어때?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당연히 균형으로 어때?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시장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모시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 임대료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입니다. 낮을 경우. 자, A번.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결국 뭡니까?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알 수 있겠죠.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초과수의 크기는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면 언제 더 커집니까? 장기적으로 초과수의 크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번 보세요. 두 번째,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의 자금 턴을 기피한다. 어때? 임대인은 어때?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C번 봅시다. 자, 기존의 임대 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 임대터 리모델링 을 통해서 타 용도로 어때? 타 용도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지요. 그다음 D번 봅시다.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선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아래줄을 기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우리 여기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임대택의 질적성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들은 움직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주 기피상 초래한다 했죠? 그래서 주거 이동도 저하시킨다. 이렇게 잘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F 보세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거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상단에 동그라미 I번 있죠. I번. 첫 번째 그 보세요.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 설명했죠? 자, 암시장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음성적 거래를 통해서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아래 7번 문제가 들어있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가 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봅시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입니다. 높을 경우, 자, 이야기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 이보다 더 높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럼 당연히 균형 상하니까 시장에 어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지요?
낮죠. 다음 2번 봅시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 수상이 낮을 경우입니다.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가 더 낮게 최고하여 상한을 설정한다 그 얘기죠.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자, 임대택의 질적 수준은 어때? 저하될 수 있다. 맞지요? 다음 3번 보세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수가 낮을 경우 임대통 공급이 단기전 탄력적, 장기전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우선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임료도 낮게 최고의 상한 설정하면 당연히 어때? 임료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임료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임료가 좀 낮아지면 당연히 임대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지요. 그럼 공급량이 감소한데, 이걸 우리 이제 이 지문은 단기와 장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긴 줄더라도 단기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까요?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많이 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더 적게 변하면 뭡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지요. 하여튼, 자, 공급량이 증가든 감소든, 자, 사실 보세요. 임료가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자, 상대적으로 이만큼 증가하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임료가 하락해서 공급량 감소하는데 이만큼 감소하냐, 이만큼 감소하냐, 이 문제잖아요. 하여튼 증가는 감소는 상관없이 많이 변하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량은 줄긴 주는데 단기와 장기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단기에는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단기만 따지면 공급량이 변화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단기, 장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주니까 장기가 탄력적이라면 단기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내용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또 문제로 나와서 잊어버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인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뭐가 나오든지 단기와 장기를 비교하면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단기와 장기, 하여튼 뭐가 나오는데 단기, 장기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 장기를 비교하면 양이 어때? 단기적으로 많이 변할까요? 장기적으로 많이 변할까요? 장기. 그럼 당연히 장기가 탄력적이고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는 뭡니까? 비탄력적. 장기는 뭡니까? 탄력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우리 비법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임대택 공급이 단기전 탄력적, 장기전 어때?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잘못되어 있죠? 예, 이제 말이 바뀐 겁니다. 단기가 뭡니까? 비탄력적, 장기가 뭡니까? 탄력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 수당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어때? 음성적 거래 발생할 수 있겠죠? 암시장 형성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다음 5번 봅시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 균형수 낮아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자,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초과 설정은 당연히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 이때 초과 수 크기는 단기보다도 장기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5번도 맞는 표현이다. 쓰겠어요? 틀리면 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 7번 문제도 당연히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기 싫은 이 기본서에 예제 문제 많이 들어있죠? 아닌데 90% 이상이 기출 문제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은 이런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은 임대주택 정책 수단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야기 드린 겁니다. 뭐였습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걸 이야기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다음은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되겠지요. 그럼 자, 임대료는 누구에게 보조해 줄까요? 언니,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까요?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까요?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 아우니. 예, 이제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사실은 이제 좀 틀리라고 예,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줄 잘못 선택했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임대료 보조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임차인에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런 걸 노리고 3번이나 돼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대인은 임대료 보조받은 만큼 임대주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주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러나 결국 혜택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수요자는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임차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겠는데 정책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 목적이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겠다. 그리고요. 제가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면서 CF 땡땡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참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참고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정책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다 효과는 달리 나타나는 건데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겠다. 자, 이런 정책 목적이라면 결국 임차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보조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까요? 임차인이 되겠지요. 자, 보세요.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임차인은 보조가 가지고 이 집 갈든지 이 집 들어갈지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의 주거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결국 임차인에게 보조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했을 때 정책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했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 일정하더라도 실질소득이 향상이 된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결국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초과 수요니까 임료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근데 보세요. 당초 균형 임료하에서는 정상인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임료가 이부터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는 뭐가 존재합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처럼 임료 상승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하게 된다. 이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데 증 공급 일통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규 공급 형태에서 결국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공급자들은 뭐를 고자 합니까? 정상이윤. 그렇죠? 정상이윤도 존재치 않다면 공급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정상이윤 얻고 나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자, 이론에서 A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이제 임료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당초에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당초에 균형 임료가 P스타였어요. 비슷한데 이제 자, 임대했던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상승했죠? 상승. 그래서 P1 이렇게 임료가 상승했다는 이야기. 그럼 P스타 당초 균형 임료에서 어때? 정상 이윤이 존재했겠지요. 그렇지만 P1으로 임료 상승가 이때는 뭐 존재합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한다. 그래서 이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느냐. 이래서 임료가 어때? 다시 하락한다냐. 결국 P1 여기서 임료가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락해서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면 정상이윤이 존재한다면 정상 얻기 위해서는 임료가 얼마가 돼야 됐어요? P스타가 돼야 되겠죠. P스타.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자되면 임료는 하락해서 결국 어떤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과정을 쭉 제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표정들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 자, 이제 임대료 보조받은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겠지요. 이러면서 임대시장에서 임대택이 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임대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어때? 초과 수요 현상 초래하겠죠. 이래서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임료 상승이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겠죠? 그럼 존재는 초과이윤을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은 신규 공급등의 형태로 경쟁인데 이래서 결국은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료는 하락한다. 이 과정이잖아요. 즉 논리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 구성은 여러 차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 2월을 기본 내용 과정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 한 2번 정도 여러분께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3, 4월 과정 가보면 이 모습이었대. 3, 4월 2달 동안 9번 나오는데 단지 어디만 차이가 나냐? 여기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실속이 향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살짝 말바꾼다.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된다.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 소득이 향상된다. 인구가 증가한다. 모두가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잖아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자꾸 반복이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 가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료 보조받으니까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 그래서 임료가 상승. 초과 이윤이 존재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신규 공급등에 대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임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상 단기, 장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 공급 이걸 기준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는 자,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 그리고 신규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있죠? 긴 기간이 뭡니까?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지요. 이 존재는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 아직까지는 신규 임대인들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입니까?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초과이윤은 소멸되고 오로지 어때? 정상 이윤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그럼 이 같은 단기, 장기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임차입자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잖아요. 그럼 임대를 보조받아서 자, 실적이 향상되어서 임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임료가 상승해버렸네요. 오히려 기존 임대인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로는 누가 더 큰 혜택을 얻는 겁니까? 바로 기존 임대인이다 할 수 있겠죠.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단기로는 더 큰 혜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일자다 가정하에서는 임료가 하락해서 원래 수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임료가
하락해서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냐. 자, 보세요. 이제 임대료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받았죠. 또 임대택의 양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폭이 커졌잖아요. 그럼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장기는 임차인이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였어요. 보조면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때?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하락한대. 다른 조건 있자면 임료가 하락해서 어때? 원래 수요 다시 돌아온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였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죠? 그래서 임료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때?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조건 있자면 임료는 하락했을 때 원래 수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인식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자, 만족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임대료 보조 받았으니까 보조하기 전보다는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효용,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주면 실속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고도 때 하나 더 사먹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64페이지예요. 양으로 2번. 자, 임대료 보전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줄 말한다라는 거죠. 기업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접적인 시장 개입의 방법이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야기했죠? 예,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 이는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다. 예, 됐죠? 그래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모두가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본 보세요.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준다. 나와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겠다. 선택폭을 넓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서는 누구에게 보조 효과가 더 큰 나타납니까? 임차인. 수요자에게 보조에게 더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디귿번 두 번째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택 1위 다른 지역 소비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자, 지금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이면 실속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만 증가가 아니라 사고도 하나 더 사먹고 준다 했죠. 그래서 타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자, 이 내용 설명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임대료 보정책은 임대 시장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급을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처럼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3번 기억번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를 지닌다. 실소득은 향상된다 그랬죠? 예, 다음 2번 첫 번째 중간에 보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비하는 임대택 양을 증가시킨다. 결국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다. 예, 그 부분 효용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효용 만족도 높아진다 그랬지요. 예, 자, 뒷번 물론 임대택 이외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한다. 타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런 용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6페이지예요. 네,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문제.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 일부를 보조를 말한다. 맞죠? 2번 보세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 효과를 갖는다. 자, 보세요. 이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하려면 실소득이 향상이 되잖아요. 맞는 이야기죠.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택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다 했죠? 다음 4번 보세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는 상승하죠? 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하락한다니.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원래 수요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잘못되어 있죠. 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간접적 개입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역시 우리 시험 출제된 기출문제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임대료 보정책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 번째로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보세요.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은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데 참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했을 때는 자, 시장에서 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공이 공급시키는 더 낮게 공급할 거 아닙니까? 낮게 공급한다. 이걸 생각하시고,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일통해서 직접 임대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건설, 임대택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다주택을 매입합니다. 이 다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임대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매입, 임대주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토지공사가 다주택 굉장히 많이 매입했습니다. 이걸 임대용으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지금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양호 3번. 자, 공공주택정책이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부가 저소득 부담 주거비를 경감시켜주기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공공이 임대택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의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여름 교재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6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9번 문제 들어있지요. 9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자, 이건 결국 뭡니까? 임대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특별한 것은 시장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낮게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낮게 규제한다면 단기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지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초과적 상한 설정하면 당연히 주거 이동이 촉진됩니까? 저하되는 겁니까?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부가 임대를 보조면 저소득층의 임대 소비가 늘어난다. 어때? 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택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맞는 표현이죠. 3번. 저소득층 주거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 유도하기에 다주택 매입 임대사업 시행하고 있다. 맞지요? 4번. 자,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 임대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게 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자, 자금적을 비용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원가가 절감되겠죠? 따라서 어때? 분양가를, 임대를 낮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재 최소 주거 기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용어 좀 바뀐 겁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여튼 틀린 건 몇 번입니까? 1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이런 정도로 주택정책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름 교재 174페이지를 보세요. 174페이지는 13번 챕터 조세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조세. 자, 이분은 저희들이 3, 4월 과정에서 진행할 내용이에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여름이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조생청은 수용업의 탄력성, 이걸 이해하면 아주 쉽게 넘어갈 부분이에요. 그럼 수용 탄력성, 이것만 정확히 해놓으면 5분이면 끝날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당에서 40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3, 4월 달에 수용업 이론에서 탄력성을 한 번 더 배우고 2분 딱 우리말의 비법을 적용하면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이분도 우리 시험 출제가 되지만 이건 3, 4월 달쯤에 제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장 정책론은 다 말씀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83페이지 4장 투자론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겠어요. 쉬우셨답니다.